스프린트 예선과 브라질에서의 자유연습 1이 끝났고 페라리 쪽에서는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차는 인터라고스에서 정말 돌기 힘들어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것이 스프린트 예선의 순위입니다. SQ3에서는 노릴스크가 폴 포지션을 차지했고 훌륭한 키미 안토넬리가 이번 예선의 두 번째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피아스트리이고 조금 아쉬운 점은 여섯 번째인 베르스타펜입니다. 우리는 그가 더 앞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간 부분에서 레드불이 운전하기 어려워 회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조금 뒤처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알론소로 훌륭한 MVP였어요. SQ2에서 그는 폴 포지션을 노릴 수 있을 것처럼 보였고 SQ2 끝에 1위를 차지했어요. 곰마소토와 함께라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다섯 번째는 알론소, 일곱 번째는 스트롤, 여덟 번째는 르클레르, 11번째는 해밀턴입니다. 페라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연습 1에서는 18위와 19위로 마무리했으며 그 순간 정말 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드 타이어만 사용했고 다른 팀들은 미디엄 타이어도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드라이버들이 실수를 저질렀고 르클레르와 해밀턴도 실수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채널의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매일 채널에서 포뮬러 1의 모든 세션을 분석하고 모든 뉴스를 다룹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 예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먼저 우리가 프리 연습 1에서 목격한 내용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해밀턴이 범한 실수를 확인했고 그때부터 이미 페라리가 브라질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는 첫 번째 경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해밀턴이 커브에서 후미를 잃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이어들은 이미 많은 주행을 했고 상당히 닳아 있었지만 그 순간 페라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수였습니다. 해밀턴은 여기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에도 여러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페라리가 두 번째 섹터에서 회전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 순간을 보았습니다. 이제 해밀턴의 탈락 순간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은 SQ2의 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론소가 1위였고 미디엄 타이어로 심지어 맥라렌들 앞에 있었으며 페라리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페라리는 자유연습 1을 제외하고 SQ1에서 예선 통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거의 탈락할 뻔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SQ2에 도달했을 때 SQ6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였고 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 에미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도했지만 예선 통과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격차가 매우 작고 모든 차들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특히 페라리는 차체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너에서 조금이라도 길게 들어가거나 잠금 현상이 발생하면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밀턴이 11위에 있는 것을 봤고 리카르도 아다미가 피트에서 P란이라고 알렸습니다. 해밀턴은 죄송합니다 라고 답하며 네 항상 그렇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런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밀턴이 11위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말은 거의 그의 홈 그랑프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시민권이 명예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주말이었습니다. 그는 헬멧에 브라질 국기를 넣은 특별한 헬멧도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예선에서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보니 아쉽습니다. 내일 페라리가 뭔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스프린트 레이스 이후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엘클레어와 해밀턴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후방 날개 사양으로 경주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르클레르가 후방 날개를 더 많이 장착하고 달렸고 반면 해밀턴은 조금 더 가볍게 달렸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두 후방 날개를 테스트해 어떤 게 더 나은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셋업을 조정해 경기를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내일 비가 올 예정이니 주의하세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올 것이며 조건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더 많은 하중을 가진 셋업을 가진 사람이 더 적은 하중을 가진 사람보다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페라리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할 말이 많다는 뜻이죠. 우리는 르클레르가 긴장한 여러 장면을 봤습니다.
해밀턴이 SQ2에서 제외된 것을 보고 조금 힘을 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르클레르는 여러 번 세섭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실수를 했고 코너를 길게 돌았으며 SQ2에서 회전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게다가 해밀턴은 더블 옐로우 플래그를 받았고 그의 최종 기록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주목받았지만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해밀턴은 현재로서는 페널티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것은 운이 좋았지만 우리는 르클레르가 회전하고 이 오류를 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중앙 섹터의 코너에서 더 길게 갔고 그곳에서 더 힘들어했으며 여기서도 이 텔레메트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오류를 범했고 결국 회전했습니다. 르클레르가 회전한 것입니다. 함께 팀 라디오도 보겠습니다. 개선되고 있었지만 불행히도 이 오류를 범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크랭키 그 코너에서 정말 고생했어요. 페라리가 여러 번 미세한 잠김 현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여러 코너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르클레르는 전면부에 대해 여러 번 불만을 제기했으며 전면부가 정확하지 않고 이 페라리에는 언더스티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불만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팀 라디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코너에서도 르클레르가 불평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르클레르는 마지막 코너에서 차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차가 운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르클레르가 여러 번 불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르클레르는 실수를 해서 스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Q3에서 르클레르는 결국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롤이 1번 코너에서 중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스트롤은 조사받고 처벌받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브라이언 보찌가 르클레르에게 PA를 전달하고 르클레르는 1번 코너에서 스트롤에 대한 페널티를 요구하며 불평합니다. 브라이언 보찌는 우리가 보고하고 있으며 연맹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트롤이 르클레르를 방해한 영상도 있습니다. 여기 온보드 영상을 보면 스트롤이 앞에 있었고 중간에 끼어들어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르클레르는 개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세부 사항이지만 트랙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롤은 분명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페라리는 운전하기 어려웠습니다. 멕시코와 오스틴에서 두 번의 좋은 주말을 보낸 후 이렇게 어려운 페라리를 다시 보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왜 1차 연습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경주 페이스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함께 고마드와 함께 볼 것입니다. 트랙이 미끄러워 프로오브 리브레 1에서는 이상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기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엔진 출력을 낮추기도 합니다. 페라리는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팀이 기준을 높이는 최적의 조건에서는 페라리가 다른 팀들만큼 빠르게 달리지 못합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트랙에서는 페라리가 빠르게 달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어요. 코너에서 많은 회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뒤로 돌아가는 코너가 많고 그곳에서 차량을 회전시켜야 해요. 여기에서도 한번 봅시다. 순위를 함께 볼 수 있고 트랙의 레이아웃만 봐도 돌아오는 커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방기 필요하고 정확히 코너에 맞춰 가야 합니다. 이 트랙에서 언더스티어가 있으면 두 번째 섹터에서 많이 힘들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페라리가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각 섹터의 최고 기록을 보면 노리스와 르클레르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르클레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섹터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섹터에서는 0.26초 차이가 나며 트랙이 길기 때문입니다. 1분 9초 기록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0.2초 차이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페라리는 첫째, 둘째 섹터에서 손해를 봅니다. 해밀턴과 르클레르를 비교하면 해밀턴은 중앙 섹터에서 손해를 보고 첫째, 셋째 섹터는 비슷하지만 중앙 섹터에서 해밀턴이 르클레르보다 0.1초 손해를 봅니다. 물론 타이어 혼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드불도 중앙 구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페라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드불은 직선 구간에서 더 빠르다는 이점이 있어 느린 코너에서의 속도 부족을 더 높은 최고 속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르스타펜은 첫 번째 섹터에서 기록을 세웠고 최고 속도는 330km였습니다. 반면에 르클레르는 예를 들어 331km, 심지어 해밀턴은 333km였습니다.
결국 르클레르는 해밀턴보다 더 무거운 세섭으로 인해 최고 속도에서 손해를 보았으나 페라리는 두 번째 섹터에서 맥라렌만큼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업데이트된 메르세데스와 에스톤 마틴이 있습니다. 안토넬리가 2위, 러셀이 4위, 알론소가 5위, 스트롤이 7위를 차지하며 두 차량은 서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들은 트랙의 그립이 부족할 때 또는 트랙이 조금 더 추운 경우, 이번 경우처럼 브라질과 인터라고스에서 트랙이 조금 더 더러울 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중앙 섹터, 즉 더 많은 조작이 필요한 구간에서 그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더 정밀한 전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안토넬리는 훌륭한 주행을 했지만 마지막 코너에서 작은 실수를 해서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시도에서 폴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97천초 차이는 여전히 컸습니다. 그러나 노리스는 훌륭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했으며 그가 잘 모르는 트랙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른 부분 보여드릴게요. 순위 보세요. 훌륭한 킴이 훌륭한 예선이었어요. 러셀은 마지막 시도에서 몇 가지 실수를 했고 더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세계 챔피언십 싸움에서는 모든 것이 노리스에게 유리해요. 그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말도 없이 조용했어요.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집중하고 있으며 멘탈 코치도 그에게 세계 챔피언십을 위해 집중을 유지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방해받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피아스트리는 확실히 자신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멕시코나 오스틴에서 봤던 것보다 더 잘 달렸습니다. 하지만 노리스에 비해 약간 뒤처지는 피아스트리입니다. 노리스는 차와 더 잘 맞고 더 깨끗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드라이버들에 비해 스티어링 휠에서 강력을 줄이는 것이 그를 정신적으로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노리스가 지금 더 잘 밀어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페르스타펜은 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처럼 많은 느린 코너가 있는 기술적인 트랙에서 한계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레드불이 어려움을 겪고 맥라렌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고 카타르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많은 그립이 필요하고 느린 코너에서 좋은 속도가 필요한 트랙에서 맥라렌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알론소가 베르스타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메르세데스가 베르스타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베르스타펜이 맥라렌 뒤에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이 두 팀 앞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특별하며 격차도 매우 적습니다. 각 팀이 레이스 페이스에서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보죠. 이제 르클레르와 해밀턴의 팀 라디오도 들어볼게요. 해밀턴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피트 스탑입니다. 네,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친구. 제가 전에 말했듯이 해밀턴이 매번 그렇게 말하고 해밀턴에게도 매번 똑같이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번의 긍정적인 주말 이후 더 강한 페라리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리브레 운에서 보여준 레이스 페이스 리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참가한 유일한 자유 연습이었습니다. 일단 10벌뜨의 얼꾸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유 연습 1에서 페라리의 결과는 당연히 부정적이었지만 중간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유 연습 1에서 꽤 괜찮은 레이스 페이스를 봤어요. 여러 톱팀의 결과인데 많은 랩을 돌진 않았지만 맥라렌이 다른 차원의 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도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레드불은 베르스타펜과 함께 비교적 느리게 주행했으며 평균 14.7초로 맥라렌보다 1.1초 더 느렸지만 베르스타펜은 훨씬 더 많은 랩을 돌았습니다. 페라리는 맥라렌과 유사한 랩수를 돌았지만 맥라렌보다 0.3초 더 느렸습니다. 따라서 레이스 페이스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메르세데스는 페라리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과 더 유사한 라인에 있는 것 같지만 연료량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참고 자료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일 팀들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비가 올 예정이라서 비로 인해 트랙의 그립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또한 제가 보여드릴 순위입니다. 이 그래픽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시즌 초부터 여러 팀의 개선 사항을 보여줍니다. 맥라렌과 레드불이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맥라렌이 레드불보다 더 빠릅니다. 대부분의 트랙을 기준으로 보면 맥라렌이 더 빠릅니다. 메르세데스는 0.08초, 즉 80m초 개선되었고 페라리는 시즌 초부터 0.28초 개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위는 브라질 그랑프리 이전의 경주를 고려한 것이므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페라리는 여전히 높은 최고 속도를 못 보여줬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유연습 1에서 기록된 최고 속도를 보면 페라리가 하위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엔진 매핑을 조금 낮췄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선에서는 최고 속도 면에서도 더 앞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고 다른 모든 팀에 비해 확연히 열세였습니다. 특히 다시 말하지만 페라리가 이겨야 할 두 경쟁자인 에스턴 마틴과 메르세데스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페라리는 브라질에서 맥라렌과 레드불과 싸우기 위해 나서야 했습니다. 이 두 팀보다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바로 뒤에서 아스톤 마틴과 메르세데스보다 앞서야 했습니다. 물론 레드불도 아스톤 마틴과 메르세데스가 이렇게 강하고 경쟁력이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페라리는 최소한 2, 3열에는 있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더 뒤로 가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오늘 스프린트 예선에서 페라리가 SQC에 진출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팀 라디오에서 무척 흥미로운 점을 하나 더 발견했는데 르클레르가 프론트 윙, 즉 앞날개에 대해 5단계 더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앞쪽에 더 많은 그립을 제공하기 위해 플랩의 각도를 조정하여 앞쪽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동차가 회전하지 않고 회전하기 어려우며 코너에 도달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르클레르의 이러한 요청은 오늘 페라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앞쪽의 그립을 더 늘리면 뒤쪽의 그립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클레르는 뒤쪽을 희생하더라도 앞쪽에 가능한 많은 그립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페라리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프린트 레이스 후에 파크 페르메가 다시 열리기 때문에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닐 좌석 차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우스틴에서 본 것처럼 페라리가 스프린트 레이스 이후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마라넬로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은 페라리에게 부정적인 하루였습니다. 다시 한번 레이스 페이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자유연습 1에서 보여준 것들입니다. 내일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도 확실히 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예선 순위표이며 그 중에서도 아자르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선은 좋았지만 위치는 아쉬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헐켄버그가 보르톨레타에 비해 10위에 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항상 반대의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헐켄버그가 팀 동료 루키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의 탈락도 당연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SQ1에서 단 한 번의 시도만 했기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첫 번째 CK에서 실수를 했지만 윌리엄스는 이 예선을 정말 잘못 관리했습니다. 알본은 그의 팀 동료보다 12위로 훨씬 더 잘했으며 운 좋게도 SQ1에서 예선을 통과하고 SQ2로 진출했습니다. 가슬리는 평소보다 매우 강해 보였지만 결국 SQ3에 진출하지 못하고 SQ2에 머물렀습니다. 버머니 오코너를 다시 뒤로 밀어넣은 게 좋아요. 영국의 젊은 루키가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스프린트 레이스를 좀 보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에 노리스는 매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우승할 것 같고 피아스트리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리스와 싸우면 세계 챔피언십 경쟁에 좋을 거예요. 3위는 키미나 러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리스, 피아스트리를 선택하고 키미, 안토넬리가 3위 하길 바라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웨스트의 팬도 분명히 방역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알려주세요. 항상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서 채널의 모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러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